각종 건강 정보가 가득한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전문의 백광록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의 백광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방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질환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부인과 질환의 경우는 한의학에서 다루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좀 한의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방 부인과 치료는 자연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수술하지 않고 한약이나 약침, 왕뜸치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저희가 부인과 관련 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로 한번 해보죠. 산후조리와 유산후조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한 여성이 사실 산후조리를 꼭 해야 한다고들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산후조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요? 보통 분만 후 6주까지를 산육기라고 하는데요. 임신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모든 신체적 변화가 임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자궁이나 질 등의 생식기 및 생리학적 모든 현상의 원상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소한 그 시기 6주에서 8주 정도의 시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뭐 외국에서는 출산하고 다음날 바로 찬물로 샤워하더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꼭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몸속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불러오는 배로 인해서 내부 장기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며 뼈가 느슨해지거나 체형이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하고요. 출산 직후에는 임신 중에 둔화되었던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왕성히 일어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산후 일주일 내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젖이 분비되게 되고 산모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몸에 작은 충격이 가해져도 몇 년 후 더 큰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변화와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다시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서 건강해지려면 산후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전 세계적으로 산후조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여성에게 산후조리가 필수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체형 구조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만할 때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잠복기, 활성기, 분만 이렇게 세 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잠복기와 활성기까지의 시간 텀은 거의 차이가 없고 활성기부터 분만 때까지 첫 아이일 때는 30분 정도, 둘째 아이 이후부터는 1시간 정도 사용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골반인데요. 골반의 크기가 서양 여성보다 우리나라 여성이 작기 때문에 출산 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 변형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도 서양 여성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의 복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데 어느 정도 조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형 때문이군요. 그러면 이게 출산 방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자연분만 아니고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그거는 옳지 않은 말이고요.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 자연분만보다도 수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후 회복도 훨씬 더 느리고 통증도 더 심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경우에 수술로 인해 몸이 많이 힘든 상태이므로 따뜻한 실내에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서 땀을 흘려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10에서 12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푹신푹신한 침대보다는 딱딱한 침대나 온돌방에서 이불을 깔고 지내는 것이 몸의 골격을 바로잡는 데 좋고요. 편한 긴 소매 면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에서 양말을 신고 또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모두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가 사실 카더라 정보가 많거든요. 네,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이상한 막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전문의를 모신 만큼 저희가 확실히 여러 가지 속설들 확실히 알아보고 가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산후조리는 무조건 따뜻한 곳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름에도 난방도 트시고 내복도 입게 하거든요. 땀을 쫙 빼야 한다고.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인가요? 방을 너무 덥게 하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쇠약해진 산모가 더욱 힘이 빠지고 탈진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방의 온도는 21에서 22도씨,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땀의 경우에는 적당히 내는 것은 산후 비만과 부종을 막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옷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를 입도록 하고요. 수시로 닦아내 주어야 환기로 인한 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럼 요즘에 에어컨도 틀고 바람도 좀 쐬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래도 네. 괜찮나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어느 정도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약간씩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네, 에어컨 바람도 약간씩. 너무 차지 않으면 너무 차지 괜찮다. 않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마지막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째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첫째 때는 산후조리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던데 요거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후조리는 출산할 때마다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신 출산할 때 호르몬 변화가 있고 골반이 변형되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잘 해야 다음 아이를 임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를 잘못해서 산후풍이 오거나 자궁 난소 질환이 생기면 둘째 불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임신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후조리 시기에 너무 또 잘 먹고 너무 잘 쉬면 이게 출산 후에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비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들 하거든요. 이 말은 어떤가요? 반대입니다. 출산 후에도 임신 중에 증가한 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한편으론 산후조리가 부실했음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태아나 태반, 양수, 자궁, 표피에 누적된 수분량에 등에 따라서 보통 9에서 12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체내 수분의 증가로 인해서 출산 시 아기와 양수, 태반 등이 다 빠져나오더라도 산모는 임신 전보다 여전히 5에서 7kg 정도 많은 몸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출산 이후에도 체중이 많이 나간 이유는 임신을 하면서 많아진 체내 수분량, 즉 세포의 외수액 때문입니다. 적절한 산후조리를 통해서 이러한 수분을 배출해 주는 것이 출산 후 살 빼기인데요. 보통은 산후조리만 열심히 해도 배출되지만 이 시기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굶거나 하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도 살이 빠진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제가 알던 부분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네. 아니 그렇다면 산후조리의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럼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너무 덥지 않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이를 낳은 이후에 찬바람 쏘이면 바람이 들어간다고 하여 더운 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오지도 못하게 하였죠. 하지만 너무 덥게 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신진대사를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에 기온이 올라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써도 되지만 산모가 아늑하게 느낄 정도의 따스함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좋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적정하게. 말씀이죠. 예.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찬바람, 찬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한 것이 좋겠습니다. 산육기 동안에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임신 기간 동안 이완되었던 관절 부위 정상적인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약해진 치아의 회복을 위해 차고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 음식과 찬바람은 언제까지 피하는 게 좋습니까? 최소한 산육기가 6주에서 8주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기간 동안은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최소한 3개월 정도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개월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딱딱한 음식도 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네. 너무 억지로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네. 네.
한의학 전문의 백광록 원장께 배워보는 올바른 산후조리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알아주실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샤워는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이나 오로 같은 분비물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청결을 위해서 샤워는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하는데요.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출산 후 일주일 뒤 실밥을 뽑은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됩니다. 욕조 목욕은 산후 6주가 지난 이후부터 해야 되고 대중 목욕탕은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짚어주셨어요. 너무 덥지 않게 따뜻하게 지내고 찬바람, 찬 음식은 피하고 그리고 샤워는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또 남아있는 게 있나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피로감이 오래 지속될 때는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욕기의 산모들이 흔히 말하는 증상으로는 쉽게 피로해짐과 노곤함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분만으로 인한 피로, 아이 키우기, 수면 부족, 신체적인 회복이 과도기로 인한 것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로와 노곤함이 여러 주 동안 계속된다면 보다 더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산후에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그것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로와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산후에 그래도 적지 않게 발견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산후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또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되는 이유는 면역과 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때 산후갑상선염이라 불리는 산후갑상선 기능 장애가 임신과 관련된 면역 기능 이상으로 생기며 병균이 없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염은 면역 체계의 오작동으로 자신의 갑상선 세포를 외부 세포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인 갑상선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후 갑상선염의 시기는 분만 후 3에서 6개월 정도이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나타나고요.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땀이 많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2주에서 2개월까지 지속되고 이후에는 산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 피로감, 근육통, 팔다리 저림, 관절통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피로와 노곤함이 여러 주 동안 관측이 된다면 꼭 진찰을 받아봐야 하는 이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쉬면 또 낫겠지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러다가 또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꼭 병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후조리의 올바른 방법 마지막 하나 더 남아있죠. 그 마지막 방법으로는 부부관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부부관계는 회음절개 부위가 아물고 질과 자궁이 회복되는 산육기가 끝난 후 6에서 8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모에게 무리가 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분만 시후 회음절개 부위, 열상의 정도에 따라 불편함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혹시 한방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산후조리 문화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로를 빼주는 산후어혈 치료, 산후풍을 없애고 자궁 난수 기능 회복을 돕는 산후보약, 골반 변형을 교정해주는 산후골반 교정 치료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유산 후에도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유산 후에 조리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산의 경우에는 정상 분만과 다르게 소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분만을 하게 되면 임산부가 정상적인 호르몬 변화로 자궁 수축이 생기고 그에 따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의 경우 몸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주어지게 되지만 유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유산 후에는 생리적이지 않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자궁 수축이 이루어지고 호르몬 변화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쁜 아이 대신에 유산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하고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후 조리는 일반적인 출산보다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출산보다 유산하고 나서의 조리가 더 힘들고 꼭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유산 후 조리가 사실 유산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유산을 하든 어떤 경우에든 이게 모두 필요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고 출산을 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동일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 어떠한 형태의 유산을 하더라도 산후풍이 발생하거나 2차성 불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산 후 조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을 한 시기에 따라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리 방법은 더 강하게 들어간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뱃속에 더 오래 네. 있었을수록 네. 유산됐을 때 네, 더 조리 방법을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신경 써야죠. 알겠습니다. 유산 후 조리와 산후 조리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유산후 조리와 산후 조리는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산후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산후 조리는 소파 수술로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궁 내막 재생 치료, 자궁 기능 강화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혹시 유산 후에 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네, 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습관성 유산 또는 불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산후풍 역시 더욱더 쉽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유산 후 조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유산 후에는 가능한 한 푹 쉬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막달쯤에 유산한 경우 분만 후 산후조리와 비슷하게 해야 하지만 이른 시기에 유산한 경우에는 찬바람, 찬물 등까지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약 3개월은 피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궁이 다시 유산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일으켰던 인자가 다시 해를 줄 수도 있고 유산으로 인한 자궁 경부의 확장이 다시 생겨 유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이제 유산이 반복해서 계속될 경우에 이게 또 다른 방법의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까? 한방에서는 습관성 유산을 활태라고 하여 자궁이 차고 건조하며 약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수록된 조경종옥탕이 면역학적인 이유로 습관성 유산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고요. 엄마의 면역이 너무 강하면 수정된 배아를 공격하게 되고 이것이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습관성 유산에 관한 한약 처방을 하게 되면 세포 독성이 높은 NK 세포의 비율을 줄이고 세포 독성이 낮고 태아에게 유리한 황체를 형성해 보호하는 NK 세포의 비율을 높여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또한 생식 능력 강화를 위해 녹용이나 자아과 같은 동물성 약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녹용은 생식 기능을 극대화시켜 주기 때문에 습관성 유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엄마에게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련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광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